가는 그쪽 공간 때문에 그쪽에는 어떤지 일반인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호선 라인이잖아요. 네. 4호선 라인이고. 상록역서부터 반월역, 그죠? 해서 네, 반대쪽으로는 군포로 쳐가지고 여기 뭐야, 예, 평촌 거쳐서 이제 과천 강남으로 들어가죠. 네. 반대쪽은 시흥으로 가고, 그죠?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오를 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이제 뭐 우리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A급, B급, C급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A급이 올라가면 C급지도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인데 거기 어디죠?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안산에 거기가 네. 강원구인가요? 예, 무슨 동이에요? 거기가 동이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가 이제 구 도심이고 중앙 그 반대쪽 대로 안산역 그 뒤쪽으로 안산역인가 이 중앙역인가요? 그 뒤쪽으로 일지지도 있잖아요. 네. 블록화되어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안산에서 최고로 중앙공원이 있고 그죠? 예. 거기가 맞습니다. 거기가 아마 최고로 이제 각광만 있는 곳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데는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분들이 좀 접근하기는 힘들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 접근하기는 힘들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뭐 한 1억 정도 넣어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구조에 투자하기에는 용이한 지역. 실거주라면 선택하셔도 되겠죠. 네, 지금 시점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실거주로서는. 그리고 지금 2월 26일 날 그거 전월세 대책 발표한 이후에 지금 수도권 잘 가는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에서 제법 1, 2등을 하고 있었던 대구라든지 울산 같은 시장들도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거든요. 구미 같은 데도 거의 거래가 다 중단됐어요. 네. 이게 한 달 정도는 더 이어질 걸로 봐요. 그리고 6월 달에 뭐 국회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상황이 이어지면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겠지만 지금 이런 시기에 이제 조금 제법 싼 물건들을 그나마 또 고를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서 부천 소사까지 또 연결되는 새로운 전철이 2018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다 잘 알죠? 저는 그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교통이 되면 아마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 옛날에는 제가 더 예리해가지고 동 이름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 먹는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실거주로 구입하시기에는 적당한 시점. 근데 실거주는 또 자기 직장 위치나 그 어떤 생활 여건들, 또 자녀분들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기 살 곳들을 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산의 그쪽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제 짚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그러면 얼마에 사느냐라는 건 당연히 현장에서 싼 거 사야죠. 그리고 싸지만 또 자기 이제 그 어떤 인테리어 같은 문제들, 내부 수리 문제들 이런 것들도 본인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집을 보시고 우리는 투자용으로 집을 살 때는 저희가 보는 것처럼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직접 안 봐도 돼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거나 또는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소장님, 믿을만한 소장님들이 보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봐도 되지만 이건 실거주일 때는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다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고 광고를 하고 나오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건 정말 자기는 안 맞다. 그래서 그 집을 선택을 안 하고 인테리어 집이 있는 집을 선택을 안 하고 그냥 기본인 집 있잖아요. 그런 걸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집을 구하실 때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형태의 어떤 집을 꾸미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전 사람이 집을 꾸며놓은 형태가 또 자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선택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식으로는 꾸며져 있는 게 인테리어 되는 게 좋은데 저는 뭐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저하고 생각이 다 틀리시더라고요. 네. 맞물려서 평준화 지역,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로 바뀌면 아파트 값에 영향이 많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그거는 좀 차근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학군이 좋으면 올라가고. 그렇죠. 당연하죠. 학군이 좋은 것들이 우리가 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교통이 1번이고 1번이 교통이죠. 2번이 학군, 3번이 인프라, 그 다음에 4, 5, 6번이 이제 종암, 그 다음에 대단지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있느냐, 평지냐, 이런 것들 따지는데, 투자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따져야 될 건 사실은 수급이라는 부분이 가장 상위 레벨에 있고요.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한 2주 받으셨으니까. 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 나머지 6, 7가지를 다 누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교통, 학군, 인프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인터넷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학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니까 학군이 좋은 곳은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저도 실제로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참고로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큰 애가.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학교에 대해서 신경 안 썼어요. 유치원생 때 막 돌아다니고 막 이사하고 그래서 학교 1학년, 2학년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혀 이제 모든 음식이겠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괜히 애들이 잘못하면 또 적응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런 부분 굉장히 신경 써서 눌러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오늘 3주차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또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앞 시간 1시간 정도 하고요. 대표님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이제 아프신 데가 뭐 또 치료받으러 가셨어요. 나이가 내가 아프죠. 어쨌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제가 오늘 앞에 준비한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저는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밴드에서 그 제가 가끔씩 올려드리는 일일이 간단 브리핑 이런 것들, 거기에 보면 별로 필요 없는 내용도 가끔 있겠지만 또 아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네. 좀 이해되시던가요? 그런 부분들? 좀 쉽게 이렇게 써드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혹시나 너무 이거 좀 약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도 같고, 또 처음 하신 분들은 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 중에 또 쭉 찾아보면 좋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교과서 삼아서 그냥 몇 가지 줄여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요즘 제가 계속 책을 올려드리잖아요. 밴드에. 네, 밴드 카톡방 제가 관리하는 거 몇 군데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원래 한 7시 반 정도에 보통 일어나서 뭐 대충 뒹굴뒹굴 하다가 뭐 이렇게 또 일 보고 막 했었는데, 요즘에 한 6시 반에 일어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한 2월 말쯤부터. 근데 갑자기 먹은 게 아니라 식중독이 걸리는 바람에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저녁에 술자리들이 모임자리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자잖아요. 술 안 취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빨리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뭐 좀 하나 해보자. 어차피 심심한데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옛날부터 생각하던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보통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콩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안 일어났을 때는 와이프가 저한테 안 맡기더라고. 그냥 자라고 좀 냅두던데, 제가 일어나겠으니까 저한테 맡기고 자기가 자는 거예요. 잠깐 한 또 30분 정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읽었어요. 책을. 조금씩 뭐 적을 때는 한 5-10페이지, 많을 때는 한 30페이지 정도, 40페이지 정도 읽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요 한 3권 하고 한 3권 반 정도 지금 읽어진 것 같아요. 요 책들, 최근에 읽은 책들이고, 뭐 밴드에서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도 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쨌든 이런 책들을 읽었고, 이렇게 책을 좀 읽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행이 답이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라는 것인데, 또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이거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산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대요. 네. 나중에 이 책에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재테크 스쿨 시간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배웠어요. 역시 베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된 관점을 조금 다시 해석해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아이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도움이 됐었던 책인 것 같고.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부동산을 예전에 입문을 하게 됐던 계기도, 재테크에 또 관심을 뒀던 계기도 결국에는 책이었어요. 네. 책을 통해서 처음에 접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모임에 나오고 알려고 행동을 취하고 이렇게 했었던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실 누구한테 배울 기회가 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아이템을 제공해주고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 않는가. 저도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전에 책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 박보다는 굉장히 못 읽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또 새로 읽고 있는 책입니다. 다 선물 받았어요. 누가 제가 책을 읽는다고 하면 자꾸 소문이 들어요, 책이. 그래서 재수 씨한테, 후배한테 받았던 책인데 이거 다시 읽고 있으니까 요거 또 밴드에서 자주 좋은 내용들은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간단 브리핑으로 알아보는 투자법.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정도 되셨기 때문에 이제 1, 2주차를 통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투자,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경우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돌아가시면 한 50% 까먹으시죠. 그죠?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하면 또 한 80% 다 까먹고. 나중에 이런 자료도 필요하면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밴드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한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됐겠네요. 작년 11월 달에. 첫 번째 내용, 금융을 이용한 투자법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 계세요? 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전세 끼고 하는 방법의 어떤 투자,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세요. 그리고 최근 시장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굉장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투자처가 많았죠. 여러분 알고 계셨던 부산, 그다음 부산 인근, 그 다음에 최근에 최고로 많이 올랐던 대구, 울산, 구미 이런 곳들,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나 군산, 전주 이런 곳들도 매매가 1억짜리 전세 8천 끼고 매입하는 방법의 투자처.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가치 투자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1번이 뭡니까? 역시 투자처를 골라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골랐어요.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1억 5천으로 갈 것 같은데 전세가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냥 전세 끼고 하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전세에 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확 줄여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가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투자처를 잘 알아보니까 1억짜리 아파트가 1억 5천이 될 만한 것들은 골라냈는데 이게 전세가 5천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는 그냥 방법을 잘 모를 때는 전세금만 받고 5천만 원의 투자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이 될 것 같은데 2천만 원 넣으신 분과 5천만 원 넣은 분들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그냥 5천만 원만 넣지 말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좀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천만 원 대출이 있을 때 그러면 세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부동산 한 세 군데 물어보니까 부동산에서 소장님이 7천만 원 정도 대출 있으면 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그 안에서는 보증금 받아지고 월세는 한 30만 원 정도 받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천만 원 대출을 받고 보증금 1,500 정도 받고 월세 30만 원 받으면 7천만 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죠. 이자는 월세 30만 원 정도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남거나 좀 부족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월세로. 그렇지만 어쨌든 커버가 되고, 대신에 나한테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7천 플러스 보증금 1,500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8,5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다시 나한테 회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1억짜리 아파트를 누구는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등기비 빼고 이야기할게요.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누구는 조금 한 번 더 머리를 썼다는 이유로 한 1,500 정도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출 복잡하고 나 5천만 원 있으니까 그냥 5천만 원 투자할게. 그냥 5천만 원 넣고 할 거야.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그러겠어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건방진 거예요. 왜냐, 5천만 원 가지고 1,500 정도를 투자할 수 있으면 5천만 원 가지고 몇채 할 수 있죠? 예, 세 채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면 1억 5천이면은 30채 할 수 있는 법이겠죠. 그렇게 따르면. 그렇게 되면 똑같이 5천만 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생겼을 때 세 채면 1억 5천을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5천만 원 넣고 그냥 한 채 5천만 원만 버는데, 나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썼더니 이 물건도 구성하고 다른 자금도 활용을 해서 곱하기 3 해서 수익률도 한 1억 5천 정도 벌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여기까지 꼭 이야기를 해드려야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예. 얘 잘 안 하려고 그래. 난 귀찮으니까 그냥 전세 5천만 원 받고 난 돈 많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더 차이가 생깁니다라고 제가 금방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면 한 번쯤 약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투자자는 금융을 조금 아셔야 돼요. 제가 저번주나 그 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기억들이 있지만 금융을 모르면 반쪽짜리 투자가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실전 투자 영역에 지금 자주 등장하는 청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어떤 다른 실전 투자건들 이런 것들은 시도조차 아마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금융의 이 원리를 모르셨을 경우에. 왜냐, 청라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이 전세 끼고 했을 때는 한 1억 5천, 2억씩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조금 풀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풀어서 했더니 결국에는 한 채 매입을 하는데 2천, 4천 뭐 정도에서 다 끝났고 10층, 7층 이런 것들은 그 정도 금액으로 끝났고 3층, 4층 이런 것들은 돈이 남는 분도 계셨어요. 어떻게 남을 수가 있을까요? 대출금이 나오고 거기에 적당한 월세를 받았더니 3, 4층은 분양가가 좀 더 쌌어요. 7층보다. 그래서 분양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쌌더니 근데 보증금은 1천만 원 더 받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 등기치고 전세까지 끼워 맞추고 하니까 뭐 돈이 한 1천만 원, 2천만 원이 남는 그런 구조까지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원주에 엊그제 갔었던 원주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일유토빌이라는 아파트인데 그런 것도 지금 시세가 조금 생각보다 좀 더디게 하고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1억 6천 몇백 뭐 이렇게 매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1억 6천 7백인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대출 1억 4천 전세는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 1억 1천만 원. 예. 1억 1천에서 2천이에요. 올전세. 대출이 없는 조건으로 올전세 들어오는 게. 그런데 대출을 우리가 어렵게 알아봐서 잘 한국은행하고 잘 조인을 해서 풀어서 한 1억 4,600까지 받아낸 거예요. 1억 4,600에 보증금 2천에 월세 5, 60. 이렇게 하니까 1억 6천 얼마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1억 6천 800 주고 사가지고 1억 6천 500 대출이 나온 거예요. 대출하고 보증금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겠죠? 이런 거는 그냥 던져놔도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든 안 오래 걸리든 뭐 빨리 해서 수익이 나면 더 좋은 거고 어떤 시간이 좀 지지부진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내가 투자금 자체가 얼마 안 들어가 있잖아요. 500,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서 충분한 수익률 그 옆에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것들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군부대도 지금 이전하기로 확정됐으니까 뭐 그런 것들 개발되고 나면 나중에 엄청난 수익률이 오겠죠. 돈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나마 올전세 끼고 했으면 얼마 들어갑니까? 1억 1천 정도 대출을 전세를 받았으면 1억 6천 8백짜리 1억 1천이면 얼마입니까? 한 5천 몇백만 원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더 웃긴 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월세가 몇 개 나가다 조금 비수기 타서 조금 늦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올전세를 받으셨어요. 올전세를 어떻게 받았냐? 세입자가 인정하는 한도까지 대출을 최대한 남기고 그리고 보증금 7천 받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얼마나 냈냐면 1억 정도 남기신 것 같아요. 1억 정도 남겼는데 1억 4,600 중에 2천만 원 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이 얹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은 등기부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1억을 세입자가 남기라고 하지만 1억 2천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억 2천에다가 보증금 7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1억 9천 정도가 회수가 됐어요. 자기는 1억 6천 7백, 800 주고 샀는데 1억 9천만 원이 회수가 된 거예요, 나한테. 예. 요곳의 원래 분양가는 얼마냐면 1억 9,500, 2억 정도 했던 아파트예요. 33평이었고. 근데 이제 잘 안 돌아가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우리가 미분양 할인 물건으로 가져왔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더 웃긴 거는 금방 이게 전화 위복이 된 케이스예요. 자기가 월세가 안 나가서 고민을 하다가 마치 손님이 붙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돈이 이제 남아버렸잖아요. 한 2천만 원 또, 3천만 원 또. 그 돈을 보태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청단을 하시게 된 거예요. 웃기죠?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2천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 신일유토빌, 청라 바로 앞에 신일유토빌을 했었거든요. 원주 신일유토빌을. 근데 원주 신일유토빌을 했는데, 그렇게 전세가 들어오는 바람에, 조건이 맞춰지는 바람에, 한 석 달 후에 했었던 청라의 반도 일보라 할인 아파트 그거를 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라가 근데 또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잘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원주 때문에 1억을 벌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한 3분 정도가 그렇게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보물 기다리며 이런 분 계시죠? 밴드 자주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자기는 이것저것 다 사놔가지고 원주가 마지막 베팅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다르게 팔려야 다시 돈이 들어와서 다시 재투자가 가능한 그런 형태였는데 원주가 그렇게 새가 나가는 바람에 돈이 한 2천만 원, 등기 치고 2천만 원이 남아서 그 돈하고 조금 푼돈 한 500만 원 보태가지고 청라, 한대 홀딩, 한채는 홀딩. 그 청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결국에는 금융을 쓰는 방법은, 금융을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은, 내가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1억을 넣고 5천만 원 버느냐, 누구는 내 친구 옆에 나랑 똑같은 동아 아파트를 가지고 나는 1억을 넣고 5천만 원 벌었는데 저 친구는 한 2, 3천 넣고 5천만 원 버는 형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출 나와서, 대출이라는 부분, 금융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금융의 원리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거는 이 물건을 하나, 투자 물건을 내가 보유를 하는데, 자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물건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대출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들 투자처를 보려고 투자를 막 하시는데,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시잖아요. 종잣돈이 있어야. 그렇죠? 내가 적금 깨고 뭐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근데 좋은 게 또 나왔어. 이거 내가 이리 조사 요구해보고 저리 알아보고 저렇게 다 따져보니까 이건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어.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 많이 하시는 방법이? 대출 받으시잖아요. 자기 직장 뭐 관련된 거기서 뭐 대출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담보 대출 받는다든지 어쨌든 새로운 자금을 종잣돈으로 끌어오는 대출을 받게 되세요. 그러면 금리를 따져보고 내가 1억을 갖다 쓰는데 한 달에 35만 원 해서 1년이면은 한 400만 원, 2년이면 한 8, 900만 원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1억을 쓰는데 비용이 8, 900만 원 들어가는구나. 그럼 1억을 가지고 내가 8, 900만 원만 2년 동안에 벌면 나는 건전이고 그 이상 벌면 무조건 나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떤 개념의 대출이냐면 금융기법이냐면 종잣돈을 마련하는 개념의 대출인 거예요.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그래서 그 대출과 이렇게 구성하는 대출의 개념을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거 헷갈리시세요. 그래서 뭐 요 대출을 이용을 하고 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나온 거는 자기 돈이 아니죠. 네. 자기 레버리지를 쓰시는 거지.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그 다음에 이런 경우처럼 어떤 투자 대상의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물건으로 대출 받는 거는 좀 틀린 개념이다라고 염두를 해두시고 어쨌든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전세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월세로 할 것인가 또는 반전세로 할 것인가 대출받고 뭐 그런 구조의 어떤 대출의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거 네. 그 제한은 없어요. 그 대출 개수. 잘못 보셨습니다. 투자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죠?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대출은 우리가 보통 이런 대출을 받을 때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은행 가시면은 일반 5, 60%로 대출이 되고 또 잘 알아보시면 우리 같은 선수들은 5, 60% 절대 안 써요. 한도 많이 나오는 대출들을 써요. 그거는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시면 당연히 이 말이 맞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게 될 건데 한 사람이 80% 이거 최고 한도 받는 대출을 받으시는 거는 보통 한두 개 정도, 한 2건 정도 많이 받으시면 그런데 은행들도 각 대출 상품들이 주기적으로 다 틀려요. 어떨 때는 같은 우리은행인데 대출이 잘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똑같은 우리은행인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들 어떤 예금 잔고나 자본 쌓여있는 어떤 그런 형태에 따라서 조금 공격적으로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끔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한 4-5건까지 대출을 줘요. 네, 금리가 좀 높겠네요. 네, 그래서 아니 금리도 어쩔 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단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새마을금고도 이쪽 새마을금고 하면 해주는데 저쪽 새마을금고 하면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금융기관을 찾는 것도 발품을 파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으시면 굉장히 잘 찾을 수 있어요. 소개해줬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거든.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데 황당해 말이 안 나요. 그럼 나를 좀 소개해주세요. 네. 그 수수료 받는 모집인들이 있어요. 대출 상담사들. 그분들의 그거는 자기들 수당이지. 근데 공장이 네. 제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네.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남편 재직 정보수 이런 것도 요구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달라요? 네,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좀 덜했고요. 요즘에는 그게 조금 더 보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기관은 완전히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뭔가 갖춰져야 되는 거, 공적인 증명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기관은 그냥 확인만 되면 대충 그 직장인 확인 전화 이런 게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소득이 있다는 게 확인 정도만 되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서. 그래서 한 10건 중에 한 7건 정도는 그래도 재직까지라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한 2-3건은 아예 그냥 별로 상관없이 그냥 대출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네. 미분양 할인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은행에서도 조금 대출을 기피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잖아요. 동네 분위기를 훑어보면 대출이 이게 아파트가 어떤 상황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전투자 이번에 했었던, 그 다음에 최근에 막 힘들면 호소했었던 그 밴드에서 그런 물건들 중에 이제 이건이 전세가 안 나가서 대출 맞추고 하는데 굉장히 급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은행이 앞에서 해주기라는 은행이 하나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가 바뀌고 막 이런 시절이잖아요. 막 1월 말 잔금했으니까 12월 달 모든 은행들은 12월 한 10일, 15일 넘어가면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네, 결산 처리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대출을 하면 앞에 무게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그때는 이제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1월 초까지도 잘 안 움직여요. 1월 한 12일 정도 넘어가야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월 말까지 실적을 해놓은 거를 준해서 다음 연도의 실적을 또 요구를 해요. 윗사람들이 지점에다가. 그러면 내가 100억 대출할 거를 한 150억 정도 12월 달에 뭐 큰 것들 잘 나가가지고 50억을 더 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150억에 대한 부담이 지점장들 입장에서 생기는 거예요. 대출 부담이. 영업 부담이. 그래서 12월 자체 안 하려고 해요. 부족한 경우에 좀 하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한 12월 10일, 15일 넘어가서는 잘 대출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팁입니다. 이런 건 그냥 어차피 대출 투자를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기회가 생기시면 그런 정도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됐죠. 금융기관이 잘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미루고 근데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어렵게 해서 잘 풀긴 했는데,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득에 대한 부분은 점점 조금씩은 보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도 뭐 금융기관에 따라서 대출 상품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꼭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가끔 따진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종잣돈을 마련하는 금융기법과 이런 물건을 투자금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의. 요즘은 네. 금융조회를 다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그 종잣돈에도 이것도 개수에 상관없이 다 어느 정도까지 대출은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여신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10개, 20개를 다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개인 편차가 있고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때 막 3-4건, 뭐 4-5건 대출을 해주는데, 총액 기준으로 우리 전주 새마을금고 그쪽에 있었던 새마을금고는 얼마를 받냐면 8억인가를 받았어요. 네. 총액 기준으로 담보대출 5건이 나갔는데 8억은 초과할 수 없다. 근데 4건 해도 8억이다. 그러면 더 이상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건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잣돈을 마련하는 대출도 대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보면서 DTI라고 그래요. DTI가 뭐냐면 소득 대비 채무 상환 비율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얼마에 따라서 갚을 수 있는 이자라는 게 임의적으로 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되시는 방법이 DTI를 적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금융기관들은 되게 믿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하고 이렇게 조인돼서 뭔가 진행을 하는 금융기관들. 그러면 저희가 가끔 전라도에서도 섭외도 하기도 하고, 뭐 전라도 반대로 저기 군산, 뭐 전주, 순천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여기 뭐 대구 같은데, 대구 농협 이런 데가 한참 대출 잘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데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부산에서 또 웬만한 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새마을금고나 조합 이런 데는 이제 또 그 관내대출이라는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건지가 자기 관내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자기 관내이거나 자기 돈에이거나 그런 조건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어야 대출을 해주는. 그래서 물건지는 인천인데, 물건지는 원주인데, 대출 우리 회원들은 부산이잖아요, 주소가 많이. 그래서 대구로 이전을 해놓고 대출 받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뭐 스킬이에요, 스킬. 네.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것도 제재받은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 조건이 되어야 은행 직원도 규정에 따라서 나간 거기 때문에 자기들 나중에 중앙에 심사를 받을 때 자기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르게 나갔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충족해주면 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 또 우리가 2010년 말 11년 초에 굉장히 부산이나 부산 인근의 분양이 잘 돼가지고 그때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셨었는데 요즘 대구하고 울산, 구미 이런 데서도 분양권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분양권 문의가 들어오면 제가 답을 해드릴 때 어떻게 해드리는지 아세요? 혹시 저한테 전화로 분양권 문의하신 분 계세요? 이 중에? 네, 제가 뭐라고 했나요? 혹시? 제가 처음에 물어보는 게 혹시 분양권 투자를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 무슨 말이냐? 분양권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분양권에 투자를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반대로 분양권 투자를 그때 뭐 좀 해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이제 그 지역에 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에서는 조금 빠져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그 정도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분양권은 뭐 부동산 시장의 주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양권은. 그리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부침이 심하고 가격 형성된 게 유지되지도 않고 그게 언제까지 적용이 그렇게 흔들림이 심하게 되냐면 분양권 청약 들어가가지고 당첨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2년이나 2년 몇 개월 후에 잔금 치시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그냥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저기 있었던 아이파크 같은 것들이 피가 4억이었잖아요. 근데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 4억 있던 그 앞동에 조망 쫙 나왔던 뭐 70몇 평, 80몇 평 이런 것들이 피가 4억이 없어졌어요. 입주할 때. 그래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런데 아이파크는 여담이지만 살아나더라고요. 아이파크는 우리 대출과 후배, 은행에 있었던 후배가, 기업은행 후배가 자기 집단 대출 받으려고 다녔는데 그때 표현한 게 뭐냐면, 야, 형님, 내가 여기서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모님들 다 봤습니다.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야, 그게 아이파크 힘인 것 같아요. 장이 그렇게 서진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가격을 버텨줘서 그때 큰 어떤 일은 안 일어나고, 한 달 만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다 잔금을 쳐버리더라고요. 일부 대출을 끼워서. 그분들 돈이 없어서 대출 끼운 건 아니고, 자기는 뭐 산업에 활용하는 어떤 형태의 돈은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레버리지를 좀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마 썼겠죠. 어쨌든, 그렇게 4억에 있었던 피가 4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4천만 원 피 없어진 경우도 많고요. 3천만 원 피 이런 것들도 입주장에 없어졌다가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부침이 심하고 반대로 입주장에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입주하는 시장에 부동산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보들이 분양권 투자할 때 주식처럼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이 지역에 분양권 당첨이 돼서 피가 2천만 원만 오르면 나는 팔겠다 라고 생각하고 분양권 투자를 했는데 2천만 원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팔아요. 네. 해보신 분은 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심리 너무 잘 아실 거예요. 2천만 원 팔릴 때 현장에 가보시면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곧 3천만 원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내가 미쳤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3천만 원 될 것 같은데 3천만 원에 달해야 되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이게 초보들의 심정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말이 갑자기 음악 좀 꺼주세요. 고마워요. 우리 이번에 참 멋져요. 이번 저 친구가 저렇게 한 번씩 시간 없는 짓을 해요. 제가 한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웃기 죽겠어요. 분양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를. 현장에 가보시면 3천만 원 될 것 같으면 누가 2천만 원 팔겠어요. 근데 여러 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3천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의 효과가 형성될 수도 있고 실제로 2,500만 원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꺾이면 반대로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무슨 경험? 아픈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렇게 되버리면. 그리고 그다음부터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죠. 분양권이 우리가 분양권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 투자가 있어요. 잘 되는 케이스는 뭐 말 안 할게요. 잘 되는 케이스는 뭐 돈 다 버는 거니까. 근데 투자하려고 하면 안 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일 때 내가 감당이 되면서 흘러가야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주위 상황을 보면서 다른 상황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 막말로 안 되는 상황이었을 때 내 어떤 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다던가, 우리 가정에 큰 어떤 무리가 생긴다던가 이렇게 해버리면 투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할 때 과연 안 됐을 때도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개념을 잡는데, 분양권 투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내가 전세가 한번 바뀌는 시점, 가치 투자에서는 그 영역이죠. 2년 후에. 분양권 투자는 2년이 뭡니까? 입주 시점이겠죠. 그러면 안 됐을 때 보자고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권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90%, 10%의 권리를 가지고 일단 사놓는 거예요. 그죠? 10%의 권리를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이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그리고, 그 기간을 2년 몇 개월 동안 주는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요 한 2, 3천, 3, 4천 넣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는 뭐죠? 우리가 지금 서울 수도권 투자하는 것처럼 한 3천만 원 정도 비슷하죠? 3천만 원을 가지고 가치 투자 한 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딱 됐어요. 안 되면은 이거는 90% 자금을 밀어놓고 정리를 어떤 식으로든 해놓으셔야 돼요. 맞죠? 대출 받으시든 아니면 뭐 전세를 끼워놓던,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워놓던 간에 보통 잔금을 치고 나면 이거 아파트도 고가이기 때문에 보통 최소 한 1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억이 아니라 1억 5천 2억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미치게 되면. 전세를 맞추고 했는데. 그죠? 요건 어떻게 돼요? 2년에 안 됐어요. 생각처럼. 전세 한 바퀴 도는 시점에 내가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벌고 팔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거예요. 시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큰일이 생기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영역에 오면 그냥 연장 처리만 하시면 되겠죠. 전세를. 이 사람하고 연장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신규 비슷한 정도의 조건을, 세입자를 받아서 그냥 연장 처리하시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전화 노통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90% 자금을 마련해 놓으셔야 되고. 자, 더 큰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분양권 투자에 이게 1000세대짜리 아파트예요. 1000세대 분양권이 다 들어왔어요. 1000명이. 그죠? 가치 투자인데 1000명이 한 아파트에 투자할 생각은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한 100명 정도 들어왔어요. 자, 안 됐어요. 아까 같이. 어떻게 되죠? 분양권 안 되면 1000명이 다 분양권을 해놨는데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기 뭐 저것처럼, 그 다음에 오르프 SK처럼 이렇게 확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를 해놔가지고, 또는 나는 작은 여유가 있어서 이걸 버틴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고 세를 놓고 뭐 하는 식으로. 나는 어쨌든 했어요. 그런데 이 망할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투기꾼도 들어오고 5개씩 해온 사람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오고 막 분양권 피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나오냐면 계약금 포기 조건들이 입주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뭐 중도금 요즘에 무이자도 있고 유이자도 있습니다. 이자 있는 것도 있고, 중도금 이자 있는 것도 어떨 때는 자기들이 포기.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개포이포라고 표현해요. 분양권 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지금 물건 가면 개포이포 다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계약금 포기, 이자까지 자기가 안고 안아주면서 매물로 내놔요. 근데 너무 많은 거야. 1000명이잖아, 1000명. 다 1000명이 분양권 상태예요. 이 중에 실거주자들 50% 잡아요. 500명은 어차피 실거주 생각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나머지 500명, 뭐 좀 적으면 한 300명, 200명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내가 원래 피를 받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정리가 안 되는 입주자까지 몰리는 상황이 지금 와버렸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투매가 일어나요, 전부 다. 그러면 가격이 무너지죠. 그럼 내 건 정리가 안 돼요,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가격 지지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과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여러분의 일반 투자가 똑같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들 이런 정도의 흐름의 차이가 분명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념은 조금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양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찌됐건 간에 중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1,000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털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든지 안 되면 털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내가 안 되면 입주자까지 잔금 마련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하시든지 그 조건이 안 되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2004, 5년 경우에 시작했고 잘 만났어요. 도공회 같은 데서 만나고 하셨던 분인데 우연찮게 이분들이 조금 하다 분양권 쪽으로 굉장히 전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 경우에 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법 먹었어요. 그 센터에서도 좀 수익 좀 보고 뭐 대표님도 분양권 선수였으니까 옛날에 뭐 좀 수익 좀 봤는데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한두 건씩 하다가 이제 저쪽 분양하니까 막 5개씩 찍어놨어요. 오르토 SK 같은 것들.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입주했단 말이에요. 오르토 SK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입주할 때 오르토 SK는 진짜 많이 무너졌거든요. 가격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갖고 이게 한 두세 개면 자기 다 재산 다 팔고 네? 빚도 땡기고 뭐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도 빌리고 해서 정리를 하죠. 두세 개면. 정리 안 돼요. 한 5개, 전기 5개, 저쪽에 또 한 3개, 뭐 한 2개 있고 막 한 10개 되니까 이 사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신용 불량.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생각을 못 했던 거라. 우리가 주식 하시다 보면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어쩌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거 같고 이걸 한 2번 바꾸기 때문에 되게 실력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1,000만 원 갖고 2,000만 원 만들고 2,000만 원 갖고 한 3, 4천 만들었으면은 그거 갖고 기분 내고 끝내야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시작해요.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식을 다시 하시죠. 그래서 1억이 날아가죠. 네. 그런 것처럼 분양권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에 빠져나오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잘못되면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는 잔금 칠 수 있는 어떤 계획까지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분양권 투자하시면 돼요. 네. 비교할까 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섣불리 분양권에 던졌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이거는 100명이 있어도 안 흔들립니다. 장이. 그죠? 그냥 똑같이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다들 마찬가지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다 던지죠. 그러면 이 물량이 주인이 바뀌는 과정 동안 힘들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거나 또 세주인을 만나가지고 물량이 완전하게 그 200세대가 1000세대 중에 200세대가 물량이 해결이 될 때까지 가격은 자리를 못 잡는 것이고 그러면 1년, 2년 원래 가격까지 회복되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조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 좀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분양권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분양권이 보통 이렇게 분양권을 보면서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대구를 예를 들게요. 분양권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A급지, B급지, C급지라고 그냥 표현하면 A급지 뭐 수성구 같은 데들 그 다음에 C급지 뭐 다사 수성구에서는 저기 굉장히 싸니까 달성군 뭐 이런 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분양권, 장이 한번 딱 뜨니까 분양권이 따라서 굉장히 지금 잘 되는 케이스로 이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당 400만원짜리가 8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장이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아파트 평당 800만원 분양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5년 된 게 800만원인데 새아파트 입지 괜찮은 지역에 분양을 하는데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싸단 말이에요. 그럼 잘 되죠? 그러면 보통 그로부터 한 6개월, 1년 안쪽에서 비슷한 입지에 있는 새 것들이 분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분양가가 100만원, 150만원 올라 있어요. 네. 근데 잘 돼. 중요한 건. 네. 그만큼 장이 이제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장이 뜨거워졌다. 원래 가격에 대한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B급지에서 분양을 비슷한 정도 조건을 했는데 또 잘 돼. 심지어는 C급지까지 했는데 다사까지 가서 달성구까지 가서 분양을 했는데 또 청약이 1순위에서 다 끝나고 완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흘러가는 조건일 때고요.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안 되기 시작하면 저기서부터 안 돼요. 미분양이 나기 시작해요. 예, 변두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B급지도 미분양이 슬 나기 시작해요. 분양을 했는데, 뭐 13대1 막 나오더니 갑자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거기 막 미달되고 3순위에 겨우 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누가 봐도 괜찮은 위치에, 여기는 뭐 당연히 대박 날 것이다라고 딱 분양을 A급지에, 최고 중심지에 센터에 했는데, 분양이 안 돼요. 그죠? 그때 안 되면 그 장은 아예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은 이제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쭉 그냥 재미없는 보합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로 사용하셔도 돼요. 네. 대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괜찮은 위치에서 이제 분양을 한번 빵 터뜨렸는데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딱 뭐 또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드디어 뭐 방송에서 안 됐다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확실히 장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구장은 어떻게 되죠? 한 몇 년 동안 이제 다시 과거에 2010년 말부터 가격이 치고 갔잖아요. 2010년 말 1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갔는데 그 앞에 한 5년, 6년 동안 장이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힘들어졌었죠. 그런 것처럼 다시 뭐 짧으면 3, 4년, 길면 5, 6년 동안 이제 장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대구도 넓은 도시니까 그런 보편타당한 흐름 속에서도 가격을 뚫고 갈 만한 호재가 있거나 힘이 있는 특별한 지역들, 국지적인 지역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한 2, 3년 후에 그런 지역은 개별적으로 조금씩 뜨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 장은 그냥 그렇게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 팁입니다. 네. 이 정도 드리면 뭐 잘 오신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투자를 하셔라. 뭐,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전세가 나가고 안 나가고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그 다음에 전세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팔 때 잘 팔리지도 않고 또는 잘 팔릴 때도 있고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성수기 비수기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뭐 진짜 성수기 때는 한 하루 이틀만 물건 내놓기가 무섭게 나갈 때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 서너 달 걸리면서 막 지지부진하고 집 보러 온 사람 한두 명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를 잘하나 잘못하나 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걸 인식을 하시면 돼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행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한테도 이 행위는 와요. 항상. 투자를 못하는 사람한테도 잘 팔리는 시기도 오고 잘 전세가 안 들어오는 시기도 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모를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성수기와 비수기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전세 세입자가 그 사이에 들고 날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하면서 내가 알고 보면 대응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조금 틀린 거예요. 봄성수기 지나고 나서 한 4월달, 5월달 접어들기 시작하면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거래가 뜸해지죠. 그러면 내가 이때 물건을 팔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땡기거나 아니면 좀 아예 그냥 한 3, 4개월 뒤로 늦추거나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 그리고 근데 당연히 뭐 그때 또 나간다 세입자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미리 조금 마련을 해놓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대출 받아서 내가 돈이 없을 경우에는 전세금을 빼주거나 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개념을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대출 받는 거가 뭐 쉬워서 대출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번거롭지만 다 똑같이 번거롭고 하지만 그냥 그런 개념을 알고 있어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결과적으로 잘 풀리면 그렇게 잘 풀리는 대로 뭐 세입자가 그래요 저는 그러면 3, 4개월 후에 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그럼 사장님 천천히 나가신 걸로 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입자 받아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놨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소통이 되면서 조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세입자들도 있어요. 굉장히 고지식한 세입자라든지 반대로 자기 돈이 발령받을 수 있다. 그 날짜에 나가야겠다. 하는 세입자들은 또 비수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산을 하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막 힘세 한탄까지 하잖아요. 내가 괜히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막 내가 안 하던 짓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면서 막. 근데 그거는 투자를 하신 분한테는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법이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 정도의 뭐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누가 투자를 하시다 보면 좋은 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잘 투자를 해놓으시면 한 7, 80% 게임이 끝나요. 다른 일들, 다른 돈 되는 일들 뭐 이런 걸 하시다 보면 돈 100만 원 벌려고 해도 날마다 신경 써야 되고 날마다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처음에 이런 거 좀 잘 해놓으시면 그때 7, 80% 끝나고 나머지 20, 30%는 또 팔 때 또는 세입자가 바뀔 때 그때 한번 집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하세요. 네. 그거는 다 똑같이 올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 정도 성수기, 비수기가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같은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편하고요. 우리가 매수와 매도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그 매도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또 나와 있는 저번에 아파트 20채 이하기, 30채 이하기 이런 것도 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10채, 20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빠집니다. 그러면 이 바쁨을 누구는 즐기는 분도 계시고요. 누구는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돈을 버는데 번거롭다고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바쁜 일이 생기는데 20개 정도 들고 있다 보니까 매도할 때 내가 한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수기에 걸리거나 이러면 매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꼭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는 자꾸 소장님들은 항상 그래요. 내 편일 때도 있고 남의 편일 때도 있어요. 나한테 잘 보여야 될 때는 내 편이 되는 거고 저쪽이 잘 보여줘야 될 때는 저쪽 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수기 때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 저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그런 얘기까지 해요. 사장님 지금 다 가격 떨어지고 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거래 안 됩니다. 사장님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9천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겁을 막 줘놓고 근데 9천 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하면 내가 한 받아들여는 볼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딜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 비수기니까. 물건이 쌓여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답을 드리는데 항상 반복된다. 항상 비수기이지 않고 항상 선수기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것도 조금만 몇 달만 지나면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잘 되는 것도 되고 지금 1, 2월달 난리가 나다가 지금 2월달 발표하니까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거래가. 가격은 5천, 6천씩 떠있는데 불과 한 달 전하고 지금 틀려요.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 사람들 고민이 많아졌어요. 또. 그렇지만 가격은 5천이 떠있어요. 근데 거래 안 되니까 소장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1억, 저번 한 달 전에 1억 5천 하던 것들을 1억 4천 5백이 아니라 1억 4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1,000만 원 싸게 팔든지. 그래도 4천만 원 남으니까. 그렇지만 저 같으면 좀 생각을 한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도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경우의 수를 내가 스스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리고 잘 거래되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고 현금화 시키고 그 현금을 두고 또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매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내가 전화를 해서 내놓는 순간 500, 1000이 손해가 보게 되는 거고요. 네? 제발 팔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반대로 부동산 소장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물건 없습니까? 팔 물건 없습니까? 공장님, 좀 물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죠. 제가 잘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순간 500, 1000을 버는 거예요. 똑같은 1억짜리의 거래가 되는 물건인데 5천만짜리 1억이 됐어요. 1억이 팔을 수 있는 물건인데 내가 급해갖고 몰려서 팔아주세요 하는 순간 그게 9,500, 9천이 되는 거고 소장님이 전화가 오면 내가 1억 500, 1억 100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을 구성을 해놓는 게 아파트 개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포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별로 고민거리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팔 때 가장 큰 고민이 생기거든요. 아파트 투자에 가장 힘든 영역이 매도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매도는 그 한 두세 달 사이에 딱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살 때는 내가 돈만 있으면 좋다 하는데 바로 살 수 있는 거고 안 사도 그만이고 좀 이따 사도 그만이고 뭐 그렇지만 반대로 팔 때는 그 사이에 세입자 나가는 그 타이밍을 날짜를 서로 잘 조율해가지고 그때 파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이 떠 있을 때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내가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경우의 수를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나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다 끌어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성수기 비수기 반복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수기에 세입자가 바뀌는 상황이 걸리면 미리 알아봐서 부동산 한두 군데 서너 군데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상황이 그러면 세입자한테 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세입자한테 한 서너 달만 좀 더 사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11월 달이다 세입자가 근데 2월 달부터 이사철 1월 말부터 그 동네는 이사철인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러면 세입자한테 사장님 만기는 11월 말이시지만 좀 이사 천천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세입자가 잘 받고 제가 일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뭐 이거 뭐 부끄럽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전세 주인들의 80%가 다 돈 안 갖고 있어요. 네. 다 새로운 세입자 받아서 주는 게 관례처럼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 반응들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주셔야지. 그럼 뭐 그거에 맞춰서 또 하시는 거고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잘 됐네요. 제가 이사하려고 번거롭고 그랬는데 뭐 조금 더 살다가 그때 가서 차차 이야기합시다. 또 거기서 어떤 형태들이 나올 수 있죠. 그건 뭐 차차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해요 실제로 저희들도. 감정이 나빠지잖아요. 나쁜 이야기인데 안 줘요 또. 네? 못된 세입자들 있어요. 세입자가 다 불쌍하고 착하고 가엾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투자해보신 분들? 나쁜 세입자 얼마나 많아요.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주면 자기가 답답해요. 자, 보세요. 어차피 내가 이 돈을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꼭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줄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 융통을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면은 이자가 발생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자를 물고 있겠죠. 세입자가 내가 돈을 안 줘서 자기가 뭐가 일이 발생이 됐대. 그래서 그 보통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잘 안 가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 정도 내가 부담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거나 지 대체할 이자를 좀 내가 주는 거나 똑같은 상황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 가면 정리가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마음은 내가 안 아프고 지가 많이 아픈 거예요. 지가 괴로운 거야. 막 저쪽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못 넣기 시작하고. 그러면 잘하시지. 왜 그랬냐고 나한테. 그때 왜 나한테 욕하셨어요. 예? 그래도 명색이 내가 주인인데 말이야. 그런 세입자들한테는 마지막 한 수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입자분들 중에도 되게 별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 보여주고 했더니 절대로 집 안 보여주고 막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꼬인 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매너 없고 전화하면 막 짜증을 내고 막 히스테리 상황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애초부터 본성이 나쁜 사람 그죠? 네, 이런 세입자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얄팍한 두려워야지. 그래서 결국엔 안 나가면 자기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고 때로는 그런 배짱노름이 있으셔야 된다. 싸우라는 전투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저도 95% 이상 세입자들한테 여러분보다 잘해줍니다. 세입자보다 잘해줘요. 예전에 우리 그래 세입자한테 무슨 화장지를 보내주고 꽃을 그거는 다 각자 스킬이에요. 자 스킬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지를 보내주고 꽃을 뭐 보내줬더니 세입자가 날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런 잘못된 한 키를 쓰시면 안 돼요. 그죠? 맨날 뭐 전화와 이제 뭐가 자꾸 이제 좀 사소한 것도. 나는 좋은 마음으로 잘해준 건데 이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서 자꾸 사소한 거 자기가 심지어 고장내는 것도 다 전화와서 나한테 해달라. 주인이 뭐 그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세입자가 공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전화가 무리하게 고 그건 잘못 쓴 케이스죠. 그것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내 상황에 맞춰서 그런 수를 쓰시든지 어쩌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통화할 때마다 굉장히 조금 존중을 해주드리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하다 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뭐가 딱 맞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근데 대체로 어쨌든 세입자분하고는 관계를 좋게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끝까지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제일 억울한 경우가 너무 잘해줬는데 나한테 너무 악하게 하는 세입자도 걸리더라고.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 요 앞에 센텀 현대아파트 제가 옛날에 팔 때 물건 몇 개 갖고 있을 때 제가 1억 얼마에 1억 2천 3천 사가지고 1억 9천 얼마에 그거 팔았어요. 네. 근데 그 세입자가 1억 9천에 팔 게 아니라 원래 1억 7천 얼마인가 팔기로 돼 있었는데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보여줬어요. 자기가 나가기로 했으니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사전에 자기가 그럼 주인이 파세요. 저 나갈 테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결국 팔렸어요.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세입자 제가 분명히 받으라고 했거든요. 확인서 하나라도 세입자가 나간다는 확인서 하나라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뭐 자신을 하더라고요. 이 세입자 자기 다 할 수 있다고. 그 세입자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괜찮다. 뭐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데. 그런데 나중에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자기가 세입자 전셋집을 알아보니까 다 오른 거예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뭐 약간 막 이제 다른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태클을 걸면서 감정을 건드리면서 감정싸움을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 세입자하고는 안 됐어요. 이 사업자는 이제 뭐 묵시적 연장 뭐 이런 개념을 따지면서 뭐 자기가 막 이제 그런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고. 문제는 이 집을 산 사람 아니에요. 매수자 실거주자. 이분 12월 말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 세입자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려고 좀 애를 먹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분하고 계약은 1억 7,800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단계였는데 제가 그때 또 다른 곳에 훨씬 더 좋은 찬스가 있어서 이 돈을 빼서 한 서너 개로 내가 분산시켜 놓으려고 좋은 것들을 다시 씨를 뿌려 놓으려고 이걸 싸지만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8천 얼마, 9천 얼마까지 결국은 제가 그걸 9천 얼마에 팔았어요. 7, 8개월 후에. 어떻게 되냐면 세입자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싸움을 하고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게 됐고 이 사람은
나하고 저녁마다 한 2번 모여가지고, 2-3번 모여가지고, 아버지, 딸 이렇게 셋이 오더라고요. 딸이 30몇 살인데. 오셔갖고, 나하고, 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 매도자님들 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도 뭐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만났거든요? 그래갖고 2번째, 3번째 만나고 어제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내일은 뭐 가서 저기 10시에 기다려보겠습니다. 하고 셋째 만나서 한번 단판을 또 지어볼게요. 법적인 조치를 내가 또 뒤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협력 관계였는데, 다음날 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 집에 내용증명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제 저녁까지 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내용증명을 3-4일 전에 보냈다는 이야기라. 근데 어제 저녁에 나하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야, 이 감정의 대박. 그죠? 보니까 딸이 잘난치 않은 거야.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야. 딸이. 그리고 따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아, 뭐 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막 모르겠고, 난 부산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하면 다 끝나요. 전라도에서 뭐라고 생각이 안 나네.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짜증이 확 나거든요. 그럼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님이 잘 하셨어야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셨다면 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듯 하면서 어떻게 내 뒤통수에 총을 겨누고 있냐. 내가 노력하는 거 다 보여드리고, 심지어는 못 들으시면 내가 다른 데 사실 때 월세로 내가 다 내드린다고, 내 잘못 아닌 거 아시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후회를 베푸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따님이 계속 모르겠고요. 자기 법무사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나는 알고 보니 법무사 안 했어요. 어떤 동네 소장님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 오늘 끝났다. 아, 정말 그렇게 그러면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통화하고 오는데 마지막 말미 1분에는 한 칼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그러면 그대로 할게요. 예.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제가 엄청난 이게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3천 해갖고 한 4천만 원 정도인가 나한테 들어왔었어요. 예. 중도금까지 들어오면 파기가 안 되잖아요. 네. 파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네. 4천만 원 내가 들고 있어요. 4천만 원 갖고 울산에 한 3채 사놨어요. 베팅을 해놓고. 네. 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잔금을 딱 안 했어요. 내가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우리 가족 명의로 있어요. 우리 동생 명의로. 그래서 그 서류는 매도형 인감이라니 다 준비해서 딱 앉아서, 자, 저는 이렇게 팔려고 아직도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집이 1억 8천대 후반 잘 가면 2억도 갑니다. 요 한 1년 사이에. 근데 저는 이 돈을 활용하려고 지금 판 거고 그 약속을 제가 집값이 올라가서 안 팔려고 지금 액션을 하는 거는 아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팔 건데, 지금 여기서 결정하시죠.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고 이걸 감안하고 사시면 제가 한 석 달 안에 명도까지 제가 책임을 져드리고 그 사이에 다른 데 사시는 월세, 그 다음 이삿짐 보관하는 거 제가 다 책임져드릴게요. 내드릴게요. 네, 그런데 안 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갑자기 나오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당황하지, 당연히. 그래서, 아, 그럼 살 수가 없죠. 열쇠를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아, 그럼 안 하는 건 맞죠? 하고 나서 바로 일어섰죠. 그러니까 어머니 잡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매도자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실 거 없잖아요, 서로.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아, 잠깐 있으면 안 되냐고. 아, 저 별로 할 말 없다. 끝났다. 갔어요. 한 시간 있으니까 전화 왔어요. 좀 와주시면 안 되냐고. 네. 안 갔죠? 할 이야기 무슨 이야기 있어요? 아니, 좀 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더 이상.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날마다 돈 좀 주세요. 저한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전화 왔어요. 저는, 돈을 드리긴 드릴 건데, 저 법무사나 제 변호사나 제 쪽에 있는 쪽에서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거기서 법원에서 돈을 드리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챙길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이 급해진 거예요, 자꾸. 법적으로 하려니 잘 안 되고, 뭐가. 예? 법적으로 하면 이거 한 1년 넘게 걸리거든요. 뭐가 총괄하고 난 답변서를 제출하고, 뭐 또 하고, 출석하고 하면 한 1년 넘게 걸려요. 한 100건 일어나면 한 건도 법적으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보통. 예. 여러분도 뭐 막 소송한다 하면 굉장히 겁먹잖아요. 근데 잘 그렇게 가는 경우가 없고, 또 중간에 뭐가 오고 가고 하는 도중에 다 정리가 돼요, 또. 법원까지 다 안 가더라도, 판결까지 안 가더라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를 결과적으로 더 받아가냐, 중간에 내가 500, 1000 정도는 줬고, 한 2달 후에. 그리고 나머지는 6, 7개월 후에 다 줬어요. 네. 딸은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나타나. 이 부산 엄마만 나타나요. 네.
그리고 그 아파트에 들어오셨더라고. 8천 몇백 주고 사가지고. 예, 들어오셨고. 6개월 후에 4천만 원 받은 것 중에 200을 더해서 4,200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나는 6개월 후에, 7개월 후에 얼마에 팔았냐면 9,500에 판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그 4천을 썼어요. 울산에 투자를 3만 2011년 1월달, 2월달 해놨단 말이에요. 또. 똑같이. 아시죠? 그런 아파트를 사놨어요. 4천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이쪽도 먹고 저쪽도 먹고 다 먹었어요. 네. 이게 무슨 농담이 아니야. 그럴 때 계약 파기가 안 되는데도 그냥 그 받은 돈을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중도금까지 하면 계약 폐지가 안 되잖아요. 주는 방법도 잘 줘야겠죠. 통장으로 주든지 아니면 뭐 확인서를 하나 바꿔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어떤 것들을 바꿔주든지. 합의하에. 근데 이 사람을 보면 또 알잖아요. 그런 걸 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받는 게 제일 좋죠. 돈을 줄 때, 뭐 이렇게 사지 않겠다. 근데 이제 보통 다 통장으로 돈이 건너가면, 그걸 다 끝나는 겁니다. 돈을 왜 받았습니까? 라고 나중에 그 법원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판사가.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주기로 해서 줬습니다. 저 사람은 뭐 저겠습니다. 이야기할 것이고. 그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확인서 하나 받는 거는 제일 좋겠죠. 그럼 하나 만큼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배액배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배액배상은 최후의 맨 마지막에 내가 최고로 졌을 때예요. 계약금의 배액배상이죠. 네, 1,000만 원 계약금이 중도금 3,000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4,000 배액배상이 아니고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한 1,000만 원 배액배상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에서 막말로 끝까지 가서 1,000만 원을 주더라도 나는 9,000 얼마에 팔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손해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내가 한 4, 5천만 원 정도 내 돈까지 보태서 활용해서 아파트 서너 개 사놓은 아파트들은 벌써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금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어서 내가 그 가격에다가 팔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배액배상은 그런데 그 금액에서 조정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배액배상이. 무조건 배액배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믿고 또 끝까지 가시려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했던 이 과정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겠지만, 제가 나쁜 마음으로 애초부터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이제, 나한테 총을 겨누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오랜만에 한번 보여준 거예요. 내 실력을. 네, 오랜만에. 나한테 총을 겨누기 때문에. 이제 적군이 됐잖아, 아군에서 갑자기. 그것도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대로 해서 결국에는 200만 원으로 주고 4,200을 주고 끝낸 거죠. 네. 뭐 잘 살고 계실까요? 200은 뭔데요? 그게 이제 그 배상금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배상금. 네. 그 정도에 끝냅시다. 동의했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보고라도 얼른 주세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중도금이 건너가면 계약이 파기가 안 되니까 한쪽에서 계속 안 해준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서로 이제 협의가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줄 되는 거는 네. 아. 협의가 되면 되죠. 다. 무조건. 그러니까 협의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법원에 가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판사님들께서 조정시켜요. 그 사이에 서로. 그러니까 판사님도 그렇게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반대로 명도하는 경우 있어요. 월세 같은 게 막 안 들어가지고 이제 세입자 쫓아내려고 명도하는 경우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보증금에서 막 다 까이고 어쩔 때는 보증금에서 마이너스 되고 이것저것 법적인 비용까지 하면 이 사람 물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면서 내가 손해가 있는 경우인데 판사님은 올 100%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네,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한 거 맞는데 세입자가 나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을 끝까지 다 안 들어주고 그냥 조정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세입자가. 저 판사님. 그래서 거기 앉혀놓고 자, 그런 여러 조건에서 집주인도 이렇게 하시고 세입자도 거기까지는 하시고 자, 대신 그렇게 안 하면 세입자가 큰일 납니다. 명도 됩니다. 이제 짐 다 뜯어내고 이런 압력을 넣으면서 대신에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묘한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판사님 말을 거스르고 저는요 그냥 그거 안 되고 저는 조정 안 하겠습니다. 할 분위기가 안 돼요. 아니 저 그거 좀 전혀 억울하고 그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재밌단 말이에요. 판사님이 그러면 네. 반대인 상황이 돼도 집주인 편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명확한 상황이어도 보통 다 조정시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제 상황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약이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또 알고 하나씩 아시면서 좋겠어요. 어쨌든 아마 제가 판게 최고가였을 것 같아요. 그게 가격이 좀 빠졌으니까. 그죠? 부산 최고가 찍고 빠질 때 저는 그 세입자 하면서 바꿔서 팔고 소장님 고생하셨다고 복비는 제가 시원하게 2배 드렸어요. 자, 요번 이제 투자를 잘하려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공부하는데 근데 쉽던가요? 공부? 잠오지 않습니까? 부동산 익숙하지 않은 것들 자꾸 글자 보고 용어 보고 그러면 잠오시잖아요. 저희가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조금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부동산이 그렇게 또 반대로 어렵게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할 어떤 대상물이 아니에요. 학문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들은 학문에 앞서서 어떤 투자 행위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어가는 게 우선이지 그걸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그걸 다 이해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걸 습득하고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위해서 어떤 재테크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게 되어야 돼요. 투자는 이 부동산은 뭐 공부를 해가지고 공식처럼 답을 내어가는 게임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요. 학문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현상이고 그 현상의 결과물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갑자기 집이 많아져갖고 집이 잘 안 팔리고 심지어는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없어버리니까 법을 억제책을 확 쓰니까 건설사가 공급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평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5명인데 이 집은 2개밖에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에 맞닥뜨리는 거고 그러면 나는 요걸 인지하고 있는 나는 요 시점에 아파트를 사겠죠. 가격이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이어지는 어떤 사회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따릅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막 수강 신청하고 이렇게 돼요. 막 대학에 무슨 평생교육원 뭐 이런데 경매학원 이런데 가셔가지고 막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우리한테 수강 신청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괜찮은데 그걸 막 그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들으면 아주 편해요. 네. 도움도 되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 요즘은 또 사이트도 잘 돼 있어가지고 각 신문만 안 들어가도 되고 네이버 같은 데 들으면 쫙 한꺼번에 다 떠요. 그죠?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 저 초창기 때는요 신문 10개 링크 걸어놓고 아침에 한 시간 동안 계속 요거 들어가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딱 펴면 한 페이지에 다 나와요. 각 신문사, 부동산 뉴스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뉴스나 그런 이슈들을 좀 살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본문 내용은 제가 장담하건데 다 보지 마세요. 다 보면 웃겨요. 나중에 가보면 3분의 2는 부동산 그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 쫙 하는 것 같다가 그래서 저기에 자이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엄청 좋다. 그런 경우도 많고 우스갯소리로 그건 약간 기사와 광고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본문을 보지 말라는 건 뭐냐면 보면 좋죠. 보고 이해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지러워요. 머리 아프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훑어보듯이 보는 습관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시간이 없고 바쁘실 때는 제목만 따세요. 쫙쫙쫙 한 페이지에 뭐 한 10개, 2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목만 이렇게 보셔도 얼추 그게 쌓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기 시작해요. 그 동네 분위기라든지 어떤 흐름이라든지 초간단한 방법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기사를 나눠서 체크하세요. 한 페이지에 10개 나왔다. 긍정 기사가 6개, 뭐 애매한 기사 2개, 잘 모르겠는 거, 내가 제목을 봐도 잘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부정 기사, 뭐 거래 안 되고 거래 절벽 뭐 이런 내용 나오면 부정인 거 아니에요?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2개. 그러면은 6대 2분,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긍정 쪽에서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반대로 반대인 상황이면 기사가 그렇게 반대로 나오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침체기예요. 그런 것들을 크게 분류를 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면은 침체기였을 때는 뭐 7대3 비율로 7개가 안 좋은 거, 3개가 좋은 거, 뭐 아니면 애매한 거, 뭐 이렇게 하다가 성수기로 접어드는 좋은 장면으로 시장이 올라서는 장면일 때는 이게 6대4, 5대5 이렇게 바뀌어가요, 비율이. 그러면서 올해 1월달, 막 작년 뭐 12월달, 1월달, 2월달 뭐 이럴 때 어떻게 했죠? 굉장히 긍정기사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비율이 바뀌어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략적인 것들을 조금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갈게요. 이거 간단 브리핑 해가지고 엉뚱한 발상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을 어떤 순서에 불과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진짜 엉뚱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고 이거 대단한 명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거 진짜 그냥 그날 생각나고 바로 적은 거니까 그렇지만 다 중요한 말들일 수 있어요. 하만 유닉성 뜻 아세요? 네? 말 그대로 아파트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성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슨 말이냐 천세대 아파트에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투자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100개를 그걸 샀어요. 그러면 10%죠? 그죠? 100개 중에 100개니까 그 나머지 90%는 나하고는 틀린 목적으로 이걸 소유하고 있거나 그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실사용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필요한 만큼의 전세금을 필요에 의해서 드리고 전세금을 지불하고 전세를 살고 있거나 또는 그 집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10% 있다고 해서 가격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분들이 가격을 버텨주는 겁니다. 이분들은 죽어도 1억에 사서 8천에 팔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가격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런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떨어지는 경우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부동산 원리, 실물 투자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원리에 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지만 그 주식 투자하고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주식은 사실은 다 가수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부만 우리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금융위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IMF 같은 상황이 오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류의 투자를. 이런 실물 투자는 아까 같은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주식이나 이런 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휴식 조각되죠. 깡통 돼버리고 그냥 그 상황이 벗어나고 이건 없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물 투자의 특성이 그 상황이 벌어지면 역시 거래 안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위기 상황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원래 가격부터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실물 투자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고 대중의 심리는 전에도 잠깐 설명드린 대로 자꾸 우리하고 반대로 되죠. 그래서 투자자들하고.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투자자의 대열에 이렇게 모여 계시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특성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3천만 원 버는데 나 혼자 1억 넣고 투자 안 하는 게 그런 특성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투자자의 심리랑. 근데 이걸 모르는 나머지 밖에 있는 저희 시민들, 대중들은 그냥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올려서려고 할 때도 앞에 안 좋았던 상황만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장이 이제 다 올라서가지고 꺾이는 장면인데 꺾이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번에 잘만 설명드렸죠? 다 투자하기 시작해요. 왜냐? 올라서면 그때 나오는 현상들이 뉴스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모임에 가면 다 부동산 이야기 하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스에 자꾸 노출이 되고 자기 눈에 자꾸 보이고 자꾸 모임에 가니까 실제로 내 친구 누가 내 동생 후배 누구 아빠가 돈을 벌었다 누구 엄마가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 동생이 말이야 저쪽에 아파트를 사는데 그게 아무것도 돈을 안 모르는데 이번에 살았더니 한 3년 전에 샀는데 그게 막 1억이 올라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또 그래 이런 사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그러면 이걸 또 버틸 수가 없어요. 요 무리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늦게 투자를 하시게 돼요. 지금 대구나 구미에서 작년 말부터 투자를 할까요? 어쩔까요?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거죠. 네. 그게 일반 사람들의 심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자의 경험치, 가치 투자, 실전 투자 이런 내용들 말씀을 그 전에 좀 드렸을 것 같고요. 전세가율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세가율에 대한 것들, 전세가율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떤 용이한 어떤 수단이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율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 넘어서 한 9년, 10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소형이 부족해서 소형 아파트 사놓으면 돈이 무조건 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소형이 부족한 건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를 그냥 사놓으면 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정체되는 상황도 오실 거예요. 살았는데 안 올라요. 전세가율은 80% 이상이고 85%인데
돈을 작게 들어서 너무 뿌듯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오르고 3년이 지나도 안 오르고 5년이 지나도 안 오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다대포나 뭐라 이런 이야기 내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5,300 주고 사놨는데 전세는 5,000이라. 네. 근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 푼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가를 95%인데 안 올라요. 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몇 년 동안. 돈 작게 들여놔서 좋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전세가율은 첫 번째는 역시 뭐냐면 어떠한 이유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갈 만한 상황인가, 그럴 만한 물건인가 이런 것들이 첫 번째여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구성하는 차원, 그 다음에 후보군을 두는 차원에서 수단의 방법에서 전세가율이 참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장에 가면 업다운, 뭐 전매,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합니다. 여기 이 중에 또 국세청에서 나오신 분 자기 동생이 국세청에 있어서 찌르려고 하시는 눈을 갑자기 못 마주치셨어요. 이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거 무조건 안 한다 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투자 물건이 내가 이거 분명히 돈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이걸 사야겠는데 죽어도 집주인이 조건이 너무 좋은데 땅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세금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사도 돼요. 그렇지만 이 물건 말고 다른 투자권이 없어요. 그럼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대신에 뭐가 나한테 불리고 뭐가 좋은지 알면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판단을 드릴게요. 15% 정도의 어떤 1,000만 원 다운이면 한 15%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양도소득세가 보통 구간에 한 4,600, 5,000 안에 들어오면 일반 과세 됐을 때 한 1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넘으면 많이 벌으니까 좋고 좀 적게 보면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5% 정도 계산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1억 2천 주고 사는데 1,000만 원 다운계약서 요구해서 1억 1,000에 파는 거야.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한 15% 정도. 근데 1,200만 원까지는 6%, 4,600만 원까지 또 그런 거기 때문에 누리세율 적용하니까 실제로는 한 2, 3% 정도 손해. 그러면 1,000만 원에 120, 30만 원이죠. 그런데 1,000만 원만큼 취득세는 쌓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한 돈백 정도예요. 1,000만 원 내가 싸게 받음으로 해서 다운계약서를 해줌으로 해서 나한테 내가 부담하는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원가가 올라간다 라는 개념을 일단 갖고 계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조건을 해서 나한테 이 물건을 주는데 한 500만 원 이상 싸게 주는 거야. 다른 아파트보다. 그래서 그럼 난 다운계약서 안 쓰고 나는 그 500만 비싼 거 살래요. 이러실 자신 있으세요? 그죠? 이런 계산 정도는 하고 계시면 이 물건을 한 번쯤 선택하고 한 번쯤 고민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뭐 이런 거를 안 좋다. 물론 편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점점 부동산에서는 잘 이제 안 하려고 해가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유연하게 좀 사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잘 되는 지역이 계속 잘 될 수 없고요.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안 되는 지역이 계속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안 되는 지역도 사람은 살고 있어요. 안 되는 지역도 노후가 되고 있고 아파트 집들이 오래되고 있고 노후가 되고 있고 뭐 세대 분리가 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집들이. 그런 지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지역이 집이 부족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그 지역이 또 집이 남아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이 부족하고 남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조금 빠질 수도 있고 부합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몇 년 동안의 과정들을 제가 쭉 훑어드렸기 때문에 예전에 대구나 부산 그렇지만 최근 들어오면서의 대구나 부산 이런 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옛날 2005년도에 최고 잘 나갔었던 서울 수도권이 요 몇 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힘들었던 최고 미분양률이 많은 대구, 그다음에 건설사의 무덤이라고 표현했던 대구, 부산 이런 것들이 2008, 9년도에 불과 한 2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은 항상 반복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고 너무 그 물건에 애착을 두고 끝까지 보유를 하신다고 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반대로 너무 어떤 것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절대 그러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몇발상은 그런 류의 하고 비슷한 장이 안 좋아도 이게
장이 안 좋다는 건 그러면 싸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평가돼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항상 갖고 계시다 보면 내 눈에 어떤 투자의 기회가 한 번도 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투자의 1순위 요소는 역시 투자의 대상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가능한 지역 대상물. 아까 같은 뭐 전세 가격이 높아서 뭐 이것도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 1순위는 가격이 오를 만한 것이 1번이지 나하고 거리가 멀어서 또 나하고 어떤 내 상황이 아니라 그건 자기 사정이고요. 어딘가는 분명히 가격 투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1번이고 어떤 물건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라든지 아니면 전세 가격이 낮아서라든지 이런으로서 투자를 포기한다거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높아서 무조건 투자를 그걸로 투자 결정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거기 결정한다거나 익숙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대표님 강의하셔야 되는데 오셔야겠다. 계속 우리한테 어떤 사인을 줘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2011년도에 벌써 2010년도에 대구나 구미나 이런 걸 다 사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부산도 2009년도부터 투자해가지고 굉장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그때서야 지금에서야 누구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한테 아파트를 사도 됩니까? 그거는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꺾이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개념들을 빨리 이제 조금 기존에 속세에서 갖고 계셨던 사바세계에서 갖고 계셨던 어떤 개념들을 버리셔야 자기 본인들을 스스로를 아마 본인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과거에 나를 돌아보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 결정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투자 지역을 골라내려고 했었고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그러면 그 개념하고는 많이 틀릴 겁니다. 지금 이제 좀 알아가십시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매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살 때, 팔 때. 살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매도할 때 자꾸 그 푼돈이 아닐 수 있죠. 몇백만 원이니까. 그래서 큰 돈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조금 돈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으려다가 손님을 놓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떨 때는 화가 나게 1, 200만 원. 내가 1억 5천만 원을 팔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1억 4,700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거기서 이제 200을 더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심정적으로 굉장히 열받고 짜증나죠. 그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될 수 있는 장면에서 결정을 해서 자금 활용을 하는 게 나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손님이 붙었을 때는 항상 그 돈 1, 200만 원, 2, 300만 원 때문에 물론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손님을 놓치거나 어떤 판단이 흐려지거나 하지 마시고 그때는 조금 집중하셔서 과감하게 결정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매도는 그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20기가 되면은 마음대로 하시든지 하시고 그전에는 결정을 빨리빨리 하셔서 결론을 빨리 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저번에 제가 시 한번 썼던 건데 밴드 하나고 별 이상하지 말해야 좀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엉뚱하기도 하고 네. 그 말이에요. 너무 안 팔린다고 해서 너무 조급증 내지 말고 팔렸다고 해서 친구한테 가서 너무 자랑하지 말고 같이 계시는데 내 거 잘 팔렸다고 한 사람한테 계속 막 자랑하고 그렇다면 안 파신 분이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고 소호패밀리 1억 500에 던진 분들 많아요. 그죠? 1억 7천에 샀는데 7,500, 8천에 샀는데 1억 500이나 1억 1,000 고사에 던진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20평을.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는 팔려서 좋아하고 그때 그 당시에 팔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안 팔려서 나는 1억 500도 안 팔려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전세 한 바퀴 더 돌려야겠다 했는데 지금 1억 4천 하잖아요. 그죠? 잘 팔렸다고 억수로 좋아하고 술도 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고 결국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와요. 너무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반대로 너무 기뻐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다 돌고 돌면 또 좋은 상황들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정책이 바뀌어서 또는
이게 분명히 다 우상향의 정책을 내주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을 내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상한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이동호석이 갑자기 돌발 나와서, 아니, 지네 편끼리 의견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예측을 하면서 가면은 충분히 또 뭐, 국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동산은 잘 대박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특성이 갖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너무 우리가 고민을 하거나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뭔지 아세요? 제가 광주 예전에 출장 갔을 때, 제가 광주 살았잖아요. 저희 집이에요, 신혼부부 때, 이제 전세, 저도 집에서 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너무 그때도 좋았어요, 와이프랑. 자, 여기서 둘째까지 놓고 부산을 점프했어요. 11년 좀 넘었네, 이제. 2천만 원 했던 2층 집이었던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좋았어요. 어쨌든, 아등바등. 뭐, 부모님이 안 도와줘도 좋았어요. 부모님이 뭐 도와준 게 이제 그 정도 도와주신 거고, 뭐 좀 더 주시겠다고 하는데, 뭐, 보니까 형편 별로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못했습니다. 하고 말았죠. 방 2개인가 있고, 거실 있고, 주방 있고, 이런 단독주택이 2층. 그런 집에 살았고, 부산에 와서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일 때문에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었고, 근데 중간에 고비가 있었어요. 점심값이 없을 정도로. 네. 얘 둘이 있는데 점심값이 없어. 그럼 분유값 또 없겠죠. 그래가지고 뭐,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배지밀 토들러? 네, 그 조금 크면 먹는 것들. 그거를 낱개로 사갖고 왔어요. 3개씩. 왜냐하면 나를 부산에 오게 했던 그 친구가, 일 같이 하고 있던 친구가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안 해주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들이. 그래서 자꾸 힘들어지다가 한 6, 7개월은 진짜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딸랑 보증금 뭐 있고, 뭐 그 정도, 이 정도 수준의 보증금이 있고, 뭐 생활비가 없는 정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부모님이 그때 부산에 오셨는데, 제가 왔는데 부산에 한번 놀러 오신 거예요. 근데 돈이 채무 없을 때 한 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서 채영한테 해서 한 10만원, 20만원 이런 거 빌려가지고 막, 그때는 이미 다 돈이 최대한 다 들어가고 생활비도 바닥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산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해운대 뭐 이런 데 돈 별로 안 드는데 위주로 막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했는데, 중간에 돈이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지출돼서 간당간당한 이 조급한 마음 아시죠? 아니, 불안한 마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못 나가는 거야. 부모님. 근데 내가 그런 액션을 보니까 역시 우리 부모님은 위대하시다. 부모님은 바로 알아차리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먼저 나가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와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부동산 입문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저 역시도 뭐 제가 뭐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동산 입문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조망을 갖고 있는 이제 집에 살게 된 거예요. 한 6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보유 개수도 굉장히 많아져서 자산은 또 몇십억 정도의 자산을 만들게 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같은 놈도 이렇게 해가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저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 있고,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노력하셔서 그걸 익숙하게 나한테 만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다 불편한 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12와 함께, 또는 본인의 영향을 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112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잘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그렇게 되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핑 돌렸습니다. 이 많이 다 쓰여봐. 열정적으로 눈물이 핑 돌 만큼 고문자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했어요. 저는 우리 집 안 나오네. 요즘 사는데. 요즘 사는데.
저는 트럼프홀드에 살아요. 어디 살았더냐면, 가야에, 가야, 주택가, 주택을 샀어요. 15가구, 방 하나, 1층, 세주, 2층의 주인은. 27살. 그때 그 집을 1억 5천 주고 샀어요. 1억 5천 주고 샀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돈을 좀 한 3천만 원 해봐래. 그래서 이제 그때 마산에서 수경할 때인데, 대출 내고 막 해가지고 한 3천을 마련해 드렸어. 아까운 대출 이자를 갚고. 아버지 시킨 대로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그 전세로 다 내놓더라고. 그러면서 1억 5천짜리 집이 한 3천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월세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월세를 한두 개 받더니 저를 월세로 다 바꾸더라고요. 세월호에 다 월세로 바뀌면서 이제 월세 수익을 한 150 정도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0년 딱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1억 5천 샀어. 주택을. 10년이나 팔았어요. 1억에 팔았어요. 주택은 안 된다. 주택 절대 안 돼. 그때 사는데, 제가 이제 마산에 있다가 그 2층 주인집도 너무 줬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총각대 샀으니까 결혼하면서 그 2층에 살았거든요. 사는데 세상에 겨울 무슨 넓어 2층 전체가 우리 집이니까 그래 넓은 게 어딨어. 한 60평 좀 되겠다. 방도 4개나 거실도 마다니고 얼마나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웠다. 그 난방이 그거 다 할 수가 없고 그 기름 도롱고 하면 한 도롱고 30만 40만 하고 몇 도롱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큰 방만 떼어요. 큰 방 안에 텔레비 있고 그 옛날 집이니까 방도 커. 그 안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입김을 호하면 입김이 호. 그럼 그 벽 쪽에 하도 우풍이 새가지고 이제 애 생기니까 우풍 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벽 쪽에 창문에 제가 문풍지 대핑을 했어요. 대핑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발라놨어. 그래도 우풍이 새. 벽 쪽에는 얼마나 얼음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김장하는 그 비닐을 한 개 사다가 벽면 전체를